네, 안녕하세요. 사회 행정사 시험 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행정사 시험은요, 예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도 항상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가끔 이렇게 한두 문제는 반드시 섞여 나오죠. 많으면 두세 문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한두 문제 이렇게 섞여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한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 대부분 다 강조했던 내용이고 우리 또 교재 그 두껍지 않은 교재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던 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문제들 좀 이렇게 좀 피해 가셔서 좀 힘들게 틀리셨다고 하더라도 80점 정도는 계속 수업을 따라오시고 하셨던 분들은 80점까지는 무난하게 봐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시면요, 자,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특정 후견은 완전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가 없다. 이거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자, 이번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판례들을 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다 우리 교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이죠. 자, 기억 보시면은요, 이렇게 병원에 있어서의 그 환자에 대한 휴대폰 보호 이런 것들은 신의 측상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측에 의한 보호는 인정되고요. 니은 보시면 인지청구권은 가족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디귿본 보시면 사정변경 원칙은 어떻습니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사정변경 원칙은요, 근보증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 나오면 다 사정변경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리을 보시면 실효의 원칙은 사법뿐만 아니라요, 공법 다 적용되는 거죠. 신의칙 자체가 모든 법에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니은만 틀리고 모두 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3번은요, 외국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요, 전혀 외국인의 권리 능력은 다룬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 자체에서는요, 외국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있었으면 우리가 다뤘겠죠. 그러니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이제 5번이 맞는 내용이죠. 권리 능력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1번은요, 동시 사망은 추정되는 거죠. 본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되는 것이고요. 2번, 태아는 어떻습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출생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고. 자, 3번, 의사 능력이 없다고 해서 권리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권리 능력을 전제로 하고 이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 능력이 필요한 뿐인 거죠. 자, 4번 보시면 이것은 이제 전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내용이죠. 외국인은요, 대한민국의 도선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요, 도선사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도선법에 규정되는 거죠. 도선사라는 것은 배가 오게 되면은 이제 그 배를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도선사인데요. 자, 4번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내용이지만은 1, 2, 3번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고 5번은 이제 옳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자, 4번하고 5번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5번이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명문규정을 주지 않다. 이게 옳은 내용입니다. 약간 이렇게 좀 까다로울 수는 있었겠죠. 4번하고 5번하고. 자, 4번은 이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 자,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영리 법인은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에 대해서 설립된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2번,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시사를 선임하는 거죠. 특별대리는 이제 이해 대립 관계가 됐을 때 선임하는 사람이고요. 자, 3번은 우리가 다룬 내용은 아니죠. 자주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은. 자, 4번 보죠. 4번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어떻습니까? 정관의 기재하에 효력이 발생한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또 5번 보시면 법인은 어떻습니까? 정관 총회 경우로 감사를 두어야 된다.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강조가 됐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다 당연히 틀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3번은 이제 그 등기, 주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1, 2, 4, 5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것만 정확히 하시면 4번은 맞출 수가 있는 내용이죠. 주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강조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 주소 이전을 할 때요. 이제 설립 등기 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뭐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기한 사항을 등기해야 된다. 3주간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내용인데 또 1, 2, 4, 5번이 틀렸으니까 또 3번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보니까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좀 있긴 했네요.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3번 그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1, 2, 4, 5번은 우리가 명확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5번은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2번 보시면 특별 실종이고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선고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언제입니까? 실종 기간 만료일이죠. 실종 기간 만료일. 그러니까 특별 실종에 있어서는 이제 1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난이 종료된 이후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제 실종 기간이 만료되고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선고일로부터 1년. 뭐 명확하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번 보시면요. 법인의 권리 능력, 불법 행위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자, 4번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면 직무 관련성이 부정된다는 거죠.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직무 관련성은 외형적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외형 이론에 의해서 보지만은 만약에 피해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든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법인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4번 명확하게 틀린 내용이죠. 자, 7번을 보죠. 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생한 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요. 도달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확하게 맞는 내용이 되죠. 자, 2번 보시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위 표시는 이제 무효 사유인 거죠. 그래서 3번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자, 공시송달은요 과실 없이 알지 못할 경우에만 공시송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로 알지 못하면은 공시송달해서는 안 되죠.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면은 거의 상대방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었을 경우만 인정되는 거죠. 또 4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유지한 때가 아니고요. 또 5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에는 알았을 때뿐만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럴 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알았을 때만 한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1번이 이제 명확하게 옳은 것이고 나머지 다 틀린 내용이 되죠. 자, 그리고 8번요.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자,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을 때요. 사단법인에 있어서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비영리 사단법이죠.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적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원의 득실이라든지 또는 존립식 해산 사유가 있을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지만은 재단법인은 영속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사원의 득실에 관한 사항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요적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이고요. 1번이 틀렸죠. 자, 9번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판례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이죠. 자, 5번 보시면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력. 책에도 명확하게 이제 예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가 되죠. 자,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나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은 불법 원인 부배가 되기 때문에 반환을 못 해요. 반환을 못 하게 되면 결국 채권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로 그냥 무효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무효이나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에서 대표적인 것이 통정 허위 표시하고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10번은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요, 우리가 또 책에도 뭐 나왔던 거죠. 자, 3번 보시면은요, 증권회사로부터 고객의 위치나 상담, 권유, 이거는 사실행위죠.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만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120조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은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말합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기본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 대리권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도 강조를 했던 내용이죠. 이건 기본 대리권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3번이 틀린 내용이죠. 자, 그리고 11번은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2번 보시면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된다.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서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사기, 강박, 착오에 있어서 다 선의만 요구되지 무과실까지는 요구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과실도 없어야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2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12번은 이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됐으니까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한다. 자, 2번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자, 보존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요.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나 권리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러나 처분행위는 안 된다는 거죠.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대리인은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부동산 매매에 관한 자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 거죠. 4번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행위가 존속하고 있으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그러니까 고용관계는 귀주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일을 바꿀 수가 있는, 너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이 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관계가 유지되면서 수권행위만 철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관계가 소멸되면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죠. 자, 5번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거. 5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13번은요.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3번은 물건이죠. 자, 1번 민법상 정기도 사고 팔 수 있는 건 물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니까 물건이 되겠죠. 자, 2번 주물이 압류되면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종물도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미치겠죠. 자, 3번 보시면은 주물 종물 이론 어떻습니까? 권리상국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유추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바로 틀렸죠. 4번은요. 주물 종물 이론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정과실은 존속 일수에 비례하는 것이고요. 천연과실은 이제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맞죠? 자, 14번은요, 갑의 아들인 성년자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병에게 갑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갑 소유의 X 아파트를 병에게 매각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아들이 성년자 을이죠. 을이 어떻습니까? 무권 대리를 한 거죠. 병에 대해서 대리권도 없이 이제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것이죠.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무권 대리를 한 거죠. 갑이 본인이고 이제 을과 이제 병 사이에 을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자, 무권 대리는 많이 한 거죠. 자, 4번 보시면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엑스파 아파트의 매매계약의 추인협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요. 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안 하면 어떻습니까? 확답이 없으면 우리 민법 규정은 다 동일한 거죠. 있는 그대로 냅두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냅두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추인을 거절하겠다는 거죠. 자, 무권대리 행위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죠.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인 상태가 있죠.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유동적인 무효 상태가 있으니까 확답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냅두자. 즉 무효 상태로 냅두겠다. 그러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뭐 간단한 내용이죠. 4번이 이제 바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5번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제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이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인데요. 자, 5번 보시면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죠.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부, X물건 10억 원에 계약을 했을 때는 주된 급부에 대한 이제 급부 의무, 그것은 허가가 없기 때문에 무효이지만은 서로가 허가에 협력을 할 협력 의무, 이제 부수적 의무가 있고요. 이러한 의무는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협력의 이행을,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도 있죠. 재판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5번이 바로 뭐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16번은 이제 기간계산법인데 옳은 것은요. 자, 기간계산법 이렇게 많이 했던 거죠. 자, 1번부터 보죠. 원로 정한 기간의 계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자, 공휴일인 경우에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가 되지만 기산일은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기산되는 것이죠. 틀렸고요. 2번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것은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 그러니까 약정에서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번요. 2016년 4월 30일 10시로부터 2개월인 경우, 10시로부터 2개월인 경우, 이제 기간 만료를 보죠. 4월 30일 10시부터 2개월이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5월 1일이 기산점이 되겠죠. 자, 5월 1일이 기산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2개월이니까요. 7월 1일이 2개월이 될 텐데 5월 1일 0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7월 1일이 전날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6월 30일 24시가 되면은 만료가 되겠죠. 그래야만 딱 2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6월 30일 10시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24시가 되겠죠. 그 기간의 종료로 만료가 되는 것이죠. 4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16년 7월 19일 10시인 경우에는 늦어도 언제까지 이제 사원총회 소집 토지를 발송하느냐. 자, 발신은요, 7일 전에 발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간의 역산도 동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19일 날 10시니까 어떻습니까? 19일 날 10시니까 이날은 이제 계산하지 않고 18일 이제 24시부터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8, 7, 18, 16, 15, 14, 13, 12.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12일 어떻습니까? 0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딱 7일 만 7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7일 전에 발신해야 된다는 거죠. 7월 12일 0시가 되면은 딱 7일이 되기 때문에 11일 24시가 어떻습니까? 12일 0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11일 24시까지는 발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7일 전에 발생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7월 12일 24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7월 11일 24시까지 발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5번은요. 6월 1일 7시에 출생한 사람은요. 자, 그러면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일은 산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6월 1일부터 계산하고 19년이 지난 시기는 2016년이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6월 1일 0시부터 6월 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만 19년이 되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5월 31일. 5월은 31일까지죠. 24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딱 만 19살이 되겠죠. 만 19세가 되니까 5월 31일 24시는 어떻게 돼요? 6월 1일 0시가 되겠죠. 0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만 맞는 거죠. 자, 17번은요. 자,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이는 모든 의사표시는 다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거죠. 이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현존이익 보험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되는 거죠. 원래 부당이득은요. 선이면은 현존이익, 악이면 전부 반환해야 되지만은 미성년자 이렇게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항상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2번이 맞죠. 자,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요. 상속인은 그 승계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취소권자는요. 취소권에 있어서는 취소할 수 있는 그 뭐요? 제한능력자, 대리인, 그 다음에 그 승계인도 어떻습니까? 승계인도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을 구분하죠. 그래서 상속인도 가능하고요. 4번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면 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10년이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고요. 5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요. 자,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원칙은 전부,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했을 때 원칙은 이제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은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됐을 때는 무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유효라는 거죠. 일부 무효 법률에 관한 내용이죠. 자, 18번은요. 법률행위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신식에 반하여 이것도 강조했죠. 고의든 과실이든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실로 방해한 경우에도요. 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번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가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자 조건은 어떻습니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시킬 수가 없지만 조건은 소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3번은요. 반사회적 조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법률행위 전부가. 자, 4번은 3년 안에 갑이 사망하면 현재 갑이 사용 중인 을 소유의 자전거를 을이 병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한이라고 했지만 확정적이니까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기한이지만은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3년 안에 사망이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사망이라고만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한부 법률행위가 되겠죠.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요. 그러나 3년 안에 사망이면 3년 안에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은 예를 들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비가 온다면 뭐 주겠다. 그러면 비가 언젠가는 한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러면 이건 조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었죠. 3년 안에 사망하면 그랬으니까 이거는 조건부 법률행위 맞죠. 자, 5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어떻습니까?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이거 재산죠. 기대권도 어떻습니까? 처분 상속,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번은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외우느냐인데 다 뭐 외우기가 다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이것을 뭐 전문가가 나오게 되면 3년이라고 했죠. 전문가가 하는 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기억 보시면 의사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제외가 되겠죠. 제외되고요. 3번, 4번은. 그 다음에 니은, 노역인 이런 건 1년짜리죠. 1년짜리. 또 디귿 보시면 도급인도 이것도 3년입니다. 근데 리을은 절대 아닌 거죠. 리을은. 자, 리을은 어떻게? 2년 후에 원금과 리을번은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1년의 범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은 3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1년의 범위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자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1번은 3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3년짜리로 우리가 또 확실히 했던 것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은 3년이니까요. 그러니까 리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리을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5번도 아니겠죠. 5번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미음인데요.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또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번 상인의 그 상인이 가구상에 판매한 자개 장롱의 대금채권. 이건 이제 3년이 되는데요. 상인이 했을 때. 자, 디귿번을 어떻게 찾아냈으면 이제 맞추셨을 것이고, 디귿번을 찾아내지 못하셨으면 뭐, 틀리셨겠죠. 19번이 또 이제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애매한 내용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애매한 내용이 한 두세 개 있긴 하죠.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어떻습니까? 또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19번은 좀 애매하다고 우리가 좀 읽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급받은 도급인의 권리는요, 그러니까 3년입니다. 3년이다.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고요. 자, 20번은 좀 뭐 어렵게 이렇게 내용이 많긴 합니다만은 옳은 것을 찾는 것은 또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물상보증인 채권자를 상대로 우리가 응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자, 갑이 을이 이제 채권자라고 했을 때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고요. 채무자다. 채무자가 오히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자에서 응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응소도 어떻습니까?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거죠. 응소에서 권리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응소한 때 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요,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책자 이런 채무자 아닌 사람이 소를 제기해서 을이 이 사람에게 응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병에게 응소했을 때는요, 권리 행사를 병에게 했지 갑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갑한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한테는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물상보증인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권자로 피고로 응소하여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을이 갑한테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닙니다. 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했을 때만 시효가 중단된다고 했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청구에 대해서 응소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요, 갑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번은 이제 명확하게 옳은 것이 되고요. 자, 2번은 우리가 안 보던 판례가 된 거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한 후 그 대표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대하여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승인할 때도 다시 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느냐? 자, 승인을 할 때는 다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총유물을 매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총의 결의가 있었겠죠. 총의 결의가 있어야만이 어떻습니까? 총유물을 매도할 수가 있는 거죠.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총유물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다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매도 자체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승인하는 데 있어서는 매도 자체 승인이 있었으니까 따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따로 결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도의 결의가 있었으면 승인하는 경우에는 따로 결의까지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요,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는 근저당권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게 응소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어떻습니까? 이 물건, 물상보증인 소유 물건을요, 압류를 했어요. 경매 개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의 권리는 행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이 자체로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닌 거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압류했다는 걸 통지를 해야만이 채무자에게도 시효 중단 효력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류 사실 어떻습니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만이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된다는 거죠. 또 4번은요,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담보가등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는 그 가등기 담보권에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자, 가등기 담보권자, 이건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깊이 알 필요 없고요. 그 부동산, 가등기 담보가 된 부동산을 양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3취득자라는 거죠. 제3취득자가 됩니다. 양수를 했으면요. 양수했으면은 시효이익의 폭이는요.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지 병에게는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거죠. 만약 이 사람이 물상보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병도 강제 집행을 안 당해도 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시효이익을 포기했어요. 포기했다고 해서 병이 거기에 대한 손해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갚아라 이거죠. 나는 갚을 필요 없다. 나는 강제 집행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시효이익이 소멸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제3취득자 해가지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나오는데요. 뭐 물상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병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상대적 효력만 있다는 거죠. 5번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 경우 그 기입 등기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가압류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가압류의 그 집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있죠. 그래서 절차가 만료가 되면 그때 다시 어떻습니까?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소를 제기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소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고요.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이때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번도 틀린 거고요. 2번은 우리가 접하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뭐 1번, 3번, 4번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1번이 이제 옳은 거고 뭐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뭐 보시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부분은 뭐 강조했고 그다음에 뭐 한두 문제, 많으면 이제 두세 문제 정도가 좀 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여러분 뭐 수업만 꾸준히 들으셨으면은 80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뭐 80점 이상은 나올 테지만은 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뭐 계속 부족을 반복해서 충실히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60점 정도는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민법은요, 항상 그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몇 문제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를 중심으로 묻는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대부분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60점이 커트라인이잖아요. 60은 너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80점 정도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때로는 시험에서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내용들도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들도요. 수업 시간의 내용을 완전 이해만 잘 하시면요. 충분히 유추해서 또 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런 문제까지 다 못 맞춰도요. 수업만 잘 들어오시면 뭐 충분히 80점까지는 뭐 다 맞추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수업 시험 치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만 이제 1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고요. 2차 준비 열심히 하셔서 최종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